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연일 예산안 처리부터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까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거 보면 진상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파면 결정 기한 당장 28일, 내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전까지 파면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오늘 대통령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은 일단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다분히 정치적 공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말 그대로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 조사가 선조사 후에 우리가 이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여당이 이제 예산안과 연결하면서 이 부분을 합의해 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경찰 조사가 미진하고 미진하지 않던 건 차후로 넘기고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사태를 제대로 여야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재발 방지라든가 시스템의 보완, 그다음에 제도의 신설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의 정비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무장관을 바로 내일까지 해임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해임 건의안 내지는 탄핵 소추도 우리가 불사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한 사법 리스크가 지금 턱 밑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것을 국면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서 어쨌든 국정조사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론을 계속 부각하는 그런 그 공세 측면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권이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조사 합의해가지고 국정조사가 된 다음에 차분하게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가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보완해야지 일단 장관 하나 해임한다? 파면하라? 대통령에 대해서 정무적 부담을 지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고 정말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은 탄핵 소추를 해도 됩니다. 근데 탄핵 소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면은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부담이 하나 있고 이걸 탄핵 소추를 진행하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정무적인 부담을 지우는 이른바 해임 건의안. 지난번 박진 장관도 그렇게 통과시켰지만 아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공세인데 저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휘말릴 필요는 없겠고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프레이밍을 짜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는 두 가지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잠깐 언급하셨던 민주당의 대응안 중에 탄핵 소추 그리고 해임 건의안까지 어떤 카드를 좀 민주당이 선택할까요? 아직까지 판단은 안 됩니다만 저는 해임 건의안을 요청하겠죠. 왜냐하면 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대통령과 이 정부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 소추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위법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성사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이걸 민주당의 공세로만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진짜 그야말로 민주당의 공세인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까지 대통령이 절대 하지 않았던 거죠. 이유 중에 하나는 조사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과 생각이 정반대인 거죠. 국민은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거부하는지 민주당이 묻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뭘 요구합니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자체를 보게 되면 그다음에 계속 경질 사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행안부 장관 맨 초기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최근에 유가족 명단이 없었다고 본인이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명단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유가족들 간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가족이 요청했는데 그 연결을 막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적어도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된 책임자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국회에서. 근데 이 부분을 갖다 방탄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시고 민주당 말에 의하면 144회에 걸쳐서 검찰발로 소위 피의 사실이 공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정치적인 공방이라는 거죠. 수사는 수사대로 하십시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근데 계속 지금까지도 조사만 수사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민주당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적어도 국정조사의 진정성이라고 하면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경질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신다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시겠구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실 생각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저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정관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파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특수본이 이제 이상민 장관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민 장관도 이 모든 참사의 책임에서 굉장히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조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장관을 파면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는 한 사람을 처벌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 자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다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이런 단발적이고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람을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일도 하기 전에 희생양부터 만들어 놓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은 그게 온당하게 국정조사의 결과가 나오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을 신임한다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어쨌든 주무장관인 만큼 사태 수습 물론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상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장관이 오히려 없는 게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상 장관이 지금 임명되지도 않고 공석인 상태에서 이 수습이 진행된다 그러면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총괄적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수습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수습이 되고 어느 정도 어떤 정부의 행정적 결과가 나온 다음엔 저는 책임을 묻던 어떤 그 법적 도의적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사법적 책임도 질 수 있으면 져야죠. 근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지 이미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는 합의해서 시작도 아직 안 왔는데 장관 한 번 그만둔다 해서 이 사태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순탄하게 처리된다? 잘 그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서 굴러간다? 그렇게 보는 거는 다분히 전 정치 공세라고 보는 거고 대통령의 신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신임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을 보호한다. 그래서 사태 수습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그거는 언어 도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마무리된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깔끔하게 거기 결과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게 온당하고 그게 저는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이상민 장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설화에 좀 휩싸였으나 저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사태 수습에 매진하는 걸로 봐서 일단 국정조사가 저는 마무리되든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어떠한 그래도 1차적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게 도의적으로나 그것이 지금 상황적으로 저는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규명 전의 조치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진상규명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직접 결단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상황인가요? 현재로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벌써 이제 어떤 조치를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사실상 경찰 조사는 막바지 단계고 지금 국정조사는 합의된 단계에서 이제 출발점에 선 상태입니다. 저는 국정조사 때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소상하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자신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굳건하게 국민의힘 정부 여당은 진상규명 이전의 조치 가능성은 적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극적으로 타결한 국정조사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국정조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저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예를 들면 성심성의껏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당장 확인이 됐죠.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한 지 바로 그 다음 날 용산에 있는 정무수석이 와서 소위 대상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와서 합의한 항목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 이건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사건건 대통령실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게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그립감이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순방 나갈 때 툭툭 어깨 두드리고 돌아오실 때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경력을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가
그걸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한테 재발 방지책을 맡기는 게 맞습니까? 저는 되게 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수사를 장기화시키면서 이슈의 파급력과 파괴력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초기에 아시겠습니다만 영정과 위패도 없이 합동 분향소를 차리고 그다음에 리본 같은 경우도 근조라는 단어가 없는 반대로 달게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족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한 언론사에서. 내용이 뭐냐면 내 개인정보를 공유해도 좋다고 할 테니 유가족들과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정부 지침으로 개인정보 발송하면 안 된다. 공유하면 안 된다라고 그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유가족 연대가 있어야지만 연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유가족 연대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연결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니 당연히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수사 후에 책임자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은 이 이태원 참사의 파급력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책임자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야당이 야당입니까? 야당은 싸워야 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전 그런 측면에서 제발 좀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야당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더 높은 거죠. 네, 참 극적으로 합의한 국정조사도 앞으로 진행 상황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이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중용안을 내세웠던 게 선 예산안 처리 그리고 후 국정조사입니다. 예산안 처리도 이제 법정 기한이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벌써 좀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지금? 뭐 제가 볼 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윤석열 표 예산이 있다, 뭐 이재명 표 예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나오게 되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거야. 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이재명 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 주거 지원을 하자.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지원을 하자. 그다음에 지역 화폐 발행하자. 저는 이게 이재명 표 예산이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겁니까? 주거가 불안한 분들, 그다음에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비판하세요. 무슨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표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7천억 증액을 시켰더니 5천억으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은 또 비판을 하시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윤석열 표 예산이 뭡니까?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용산공원, 그다음에 영빈관 신축.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요?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400몇 억 제외하고는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영빈관 절대 신축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다 거짓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관fik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윤석열 표 예산과 이재명 표 예산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뭔가 대단한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속사를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재명 표 예산이 좀 뭐가 문제인지 좀 듣고 싶어요, 오히려. 네, 국민의힘이 말하는 이재명 표 예산의 문제점 좀 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이 이번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사실 야당으로서는 금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말이죠. 원래 새 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는 정부 예산을 최소한의 치를 감액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고 그다음에 저 공약사항들 대부분 예산과 법안으로 내놓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게 관례인데 지금 윤석열의 윤자 혹은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건 다 감액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칼질하고 손질한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정부가 야당은 또 견제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 절감에 참여해서 들여다보는 건 좋은데 근데 왜 자꾸 증액합니까? 증액은요 국회 권능이 아닙니다. 감액은 국회 권능이지만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증액은 지금 무제한으로 합니다. 뭐 공공주택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지금 매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렇게 자기들이 자신들의 정책과 자신들의 예산을 국회에 반영시키려면은 집권했었어야죠. 집권하면 좀 됩니다. 그런데 왜 야당이 돼서도 용산에서 올라온 용산의 용자 들어가고 윤석열의 윤자 들어간 예산은 다 칼질하고 민주당의 예산을 포함시키려고 하느냐.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올린 법안이 77개라는데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법안 14가지를 다 민주당이 통과시켰어요. 그럼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지금 뛰라는 건데 어떻게 뛰입니까? 저는 그래서 감액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정도껏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할 거면은 최소한 정부까지 설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12월 2일이 법정 기한인데 저는 법정 기한을 물 건너간 것 같고 네. 정기국회 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아니라도 저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부 그러니까 우리 소관 예산안이 전부 217건인데 지금 정부안이 수용된 건 25건밖에 안 되고 91건이 감액됐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보류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 보류와 감액에 된 걸 다시 절충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조금 좀 열린 자세, 전향적 자세로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첫 해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두 번째는 감액을 하든 칼질하든 다 좋은데 첫 해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정치력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집권했으니까 말씀하시는데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위임한 일단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을 만든 거고요.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견제 균형을 맞추라는 거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용산에 용자만 들어간다는 말, 그러니까 좋은 예산을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용산공원을 만들거나 영빈관을 신축하는 거 문제나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 스스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게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영빈관 신축이 필요한 건지 당장 내년에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내후년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짓는다고 하면 그게 빨리 지어지겠습니까? 본인도 못 들어가실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생 예산을 가지고 여야가 경쟁을 하신다고 얘기하면 그래도 여야가 국민들 입장에서 예산 싸움을 벌이는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용산공원과 영빈관 신축이 어떻게 제가 볼 때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참 여러 부분에서 중용을 찾기 힘든 모습인데 여야 공방이 또 강렬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이전에 계속 이렇게 사법 리스크 운운했을 때 조금은 조용한 행보를 보이다가 언제부턴가요? 한 지난주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 이후부터 조금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경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입장 표명을 앞두고 준비에 나선 건지 해석을 해보자면요. 일단 뭐 최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등장하면서부터 최측근이 사법 권력의 중심에 올라와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무슨 얘기냐면 사정정국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등장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 안보 고위층에 대한 수사가 착수가 됐었죠. 1차적으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로 지금 시작된 게 이재명 당대표와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수사가 벌어졌고 두 사람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3차로 시작된 게 노영민, 송영길, 노웅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이 자체가 그냥 민주당 괴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정계 개편을 노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분명히 실제로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 이 위기에 맞서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건 좀 언론에 좀 과대된 측면들이 있어요. 민주당 내부는 지금 위기로 느끼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일한 대우를 통해서 사정정국을 막고 저희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랑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대세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세 상황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나름대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마 그 부분은 향후에 취임 100일인가요? 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게 되게 되면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민주당 내부는 결집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균열감이 지금 균열의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단일 대우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사실 친목 모드 SNS에 글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김의겸 대변인의 글을 자신의 SNS 전제해서 나는 우리 측근들의 결백함 믿는다 뭐 이 정도로 나오다가 최근에 강경발을 쏟아냈어요. 쇼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 쇼라고 얘기하고 계좌를 털다 털어서 달아서 없어질 지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검찰의 수사를 쇼로 지금 전제를 해버렸어요. 이 얘기 뭐냐면 검찰이 앞으로 자신에게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어떤 그 요구가 오거나 출석 요구가 오더라도 안 나가겠다는 건 저는 방어막을 친 거라고 봅니다. 쇼에 내가 들러리 안 서겠다고 얘기를 미리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당이 이제는 나를 어쨌든 보호하고 어쨌든 나와 단일 대우를 해달라는 신호를 저는 보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두 측근 아닙니까? 두 측근에 지금 모든 법원들이 영장을 놓고 보면은 법원조차도 구속영장을 최대치로 다 연장을 해주고 이 충분한 혐의가 입증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는 입장이고 나머지 이 퍼즐의 마지막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이 이제 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그렇다면 최고의 이 혐의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소환 조사라든가 어쨌든 뭐 서면 조사라든가 그게 남아 있을 텐데 이게 저는 오는 순간 이게 국회로 날라오는데 국정조사가 아마 내년 1월까지가 지금 45일로 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국회가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못하게 아마 해주지 않을 거라고 놓고 봐요.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문제가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거는 내년 1월 이후라고 보는데 그때가 되면 저는 이재명에 대한 플랜 B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죽는 옥새 전략, 이른바 또 연한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민주당이 공멸하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측근들에 대한 얘기들이고 측근들을 네. 믿는다는데 측근들의 혐의가 확정이 되고 됐으면은 여기에 대한 대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과 똑같이 운명 공동체로 가겠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왜 측근들의 비리고 자신들의 선거법 얘기를 왜 당이 다 책임지고 가야 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 지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나올까 세력이 또 나올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대장동, 쌍방울, 이른바 성남FC 게다가 뭐 카드 유용 의혹 등등 모든 사건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처리들이 국회로 날라올 때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강변하고 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보다 수사가 진척되고 이 사안들에 대한 혐의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저는 당내 균열 혹은 이재명 대표 이후에 플랜 B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그때가 민주당이 어떤 선택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는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내년 초쯤 검찰 수사가 조금 더 명백해졌을 때 이재명 대표 플랜 B 시나리오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서서 행정관께서는 100일 맞아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 표명할 때 단일 대우 형성하고 이 맥락에서 그냥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이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100일 메시지에서 어떤 본인의 전향적인 이야기 모르겠어요. 유감 표명까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어제 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큰 틀에서 이 대표의 100일 메시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안고 가야 될 어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년 초 플랜 B 시나리오까지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게 내로남불 같은데요. 아니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가정을 존재로 발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유죄로 추정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범죄자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제가 볼 때 민주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헌법과 법률에서 통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자기 말에 맞게 통치를 하시고 자기 말에 맞게 국정을 하시고 자기 말에 맞게 정당 정치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말씀하시면 정이고 남이 얘기하게 되면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프레임을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유죄면은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요. 무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우겸 의원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뭘 걸고 말씀하실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걸지 않고 수사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말씀드리죠. 3개월 동안 3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윤석열 정부,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지지율 떨어지는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 여기에 대한 아무런 해법도 내세우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자기 집안 정리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의 집안 말씀하시기 전에. 아니, 전 적어도 국정운영 지지율이 50%가 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유, 맞는 말씀입니다라는 얘기 듣겠어요. 국정지지율 2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0% 가까스로 올라온 정당이 왜 계속
야당의 당대표와 야당만 문제제기 하시는지 그게 옳은 정치인가요? 그냥 검찰이 수사하게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오히려 민생에 좀 집중하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하시는 게 저는 더 바른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은 그렇게 국민들이 실망했던 그런 이탈했던 중도층이 왜 민주당에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그럼 왜 중도로 나가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 안 갈까요? 저는 이 지점도 민주당이 한번 숙고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두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ARS로 하는 것과 전화 면접에서는 오지 않습니다만 ARS로 가게 되면 50%가 넘는 것들이 나와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참 올해 남은 2달 동안 여야 모두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